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입니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녹취록이 예. 저도 뭐 그걸 관심 있게 봐서 그게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레이트. 보도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쏙 빼놨더라고요. 그걸 월간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수사에 맞불 카드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로 생각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 조작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녹취록을 보면은 그때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잘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명수 기자 촬영 기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것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2021년 11월 15일 그리고 또 2021년 뭐 9월 굉장히 뭐 7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된 건데 뭐 대충 보도된 거를 보면 그 주가 조작부터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냥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뭐 10몇 년 전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결혼하기도 전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도 전 그렇죠. 일이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주가 조작을 알아야 내가 주가 조작을 하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이명수 서울소리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당히 그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경계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통화를 하면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본심을 털어놓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명수 기자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뭐 신뢰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라포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솔직한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뭐 단둘이 녹취가 되는 걸 모르고 그런 그냥 거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면 나는 주가 조작 할 줄 몰라. 그리고 뭘 알아야 주가 조작을 할 거 아니냐. 10몇 년 전 건데 이거 뭐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가 조작 할 줄 모르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1심 재판이 며칠 전에 내려졌는데 거기 그 주가 조작을 했다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2년 뭐 징역이지만 집행유예로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투자자라고 해서 91명이 있었는데 90명은 다 무혐의 판결 내리고 무혐의로 검찰에서 종결 처리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딱 한 사람 놔둔 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대선 때 써먹으려고 놔뒀던 건데 그때도 그 수사 담당을 했던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이하 그 팀들은 이거 무혐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도 그 당시 이정수 지검장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김태훈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걸 딱 쥐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대선 때도 계속 주가 조작했고 지금도 특검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맞불을 놓는 거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그래서 지금 야권이나 일부 이제 비판 세력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그 문제 이제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한 거는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3개가 활용이 돼서 뭐 10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사 기관에서 자기들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지만 지금 명확하게 진술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도 거명이 되긴 하였습니다. 공소장에 다른 사람들이 유죄 취지의 그 의견이라든가 또 무혐의 취지에서도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유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없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입증이 돼야 공모관계가 안 되고 시세 조정이라든가 또 주가 조작
위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사건을 많이 해봐서 압니다만, 그렇죠. 이 사실은 그 주식 그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쉽게 이게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침소 봉대가 돼서 확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면도 결코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 프레임을 야당에서 계속 씌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야 무슨 이 정치적으로 페인트 모션을 쓸 리도 없을 상황이고 또 이명수 기자하고는 속내를 털어놓고 그렇죠. 하는 내용 네. 아닙니까? 두 번째 야당에서 계속 대선 때부터 들고 나온 게 무속 프레임 아닙니까? 지금도 그 무슨 역술인 천공 그 사람이 건진법사 뭐 얘기가 많이 건진법사 나오죠. 천공은 지금도 대통령 공관 뭐 육참총장 공관에 천공이 가서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관 갔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이명수 기자하고 그 통화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뭐 무속과는 별 관련은 없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하고. 이 무속을 나는 추앙하지 않는다. 다만 불교나 성경 공부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으로 뭐 이제 얘기가 논문 뭐 얘기가 박사까지 있었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속에 대한 연구는 했지만 결코 추종을 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슨 재밌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구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남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남편과도 구술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왜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만약에 이게 지금 녹취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나중에 이명수 기자 입을 통해서라도 나가게 되면 자 살아오면서 구술하면 구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무속인도 있을 것이고 이게 금방 드러날 거거든요.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사학적으로 보면 구술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술했다고 하면 관계자 증언이 언젠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구술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대선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선준성. 아주 그냥 나라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다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신빙성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2010년 4월 15일 그 선거 때 아닙니까? 그래서 김웅 그 의원에게 대검 이 수사 정보 정책관 이 손준성 검사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전 뭐 한나라당의 몇 선 국회의원 했던 그 사입니다.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고요. 그렇군요. 뭐 사실은 국무위원도 하셨던 분인데 이게 이제 그 여권의 그 고발장을 이게 이제 전달해라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신빙성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병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점에 내 남편이 몸에 신체에 종기 같은 게 나서 제대로 눕거나 뭐 옆으로 굉장히 그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 뭐랄까 이 여권에 대한 고발 사주를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생활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코 내 남편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주하거나 뭐 고발하도록 하진 않았다. 그걸 고소하려기도 말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평상시에 그래서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윤리 의혹 등이 제기됐을 때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안 한 것은 남편도 싫어하고 본인도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안 한 거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 사생활적인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아닙니까? 성격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라든가 야당 측 패널들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본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꾸 퍼뜨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상당히 신뢰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용 자체에. 지금 뭐 고소를 말리는 사람이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이명수 기자 당신이 상을 당하면 네. 내 남편 평소 스타일로 봐서 사흘 밤낮 날도 세워주고 술도 같이 마셔주고 정말로 그 상주 역할을 할 그런 정도의 성격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고 또 이제 지금까지 같이 결혼 생활을 뭐 2011년도에 결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그 순진하고 정이 많은 그런 남자다. 의리가 있다. 또 뭐 계급, 주의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는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기사는 내 남편 뺀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상남자, 순진한 재밌더라고요. 남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꼭 자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아보면서 야, 뭐 뺀질이 그런 거 아니야. 내 남자 상남자 뺀질이 아니야. 이제 순진해. 아마 이거는 이제 부부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연애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느꼈던 그런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아마 이제 가감 없이 이렇게 노출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녹취록으로 지금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허위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싶은 그런 그 내용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그래도 연세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흔히 그 3대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앙드레김 검은 옷 입히기 오고 늙은 남편 존경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부부간에 살아보면은 늙은 남편 존경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늙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중년의 이 남성인데도 그 존경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부인 입장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지금 자꾸 그런 얘기들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인사는 누가 가서 다 한다든가 누구한테 해야 뭐 통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거든.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페이크 뉴스라 그래서 이게 이제 퍼뜨리게 되면 이게 그 정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일부라든가 이제 야권에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스모킹 건 제대로 된 정확한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정치적인 이득, 득실을 따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라든가 관련된 진술이라든가 어떤 행동 패턴이 확증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적인 반대라고 하더라도 넓게 보면 국가의 수반이고 국가의 장 아닙니까?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좀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건 영도력인데 이런 부분에 자꾸만 대외적으로 그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울 만한 걸로 씌워야 되는데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확증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걸로 자꾸 이걸 더 씌워서 확산시키는다고 하는 부분은 결코 이 페이크 뉴스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MBC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빼놓고 지난번 보도를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해서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격권 또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10일 날 중앙지법 민사 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1,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 이걸 전부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자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다시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면 이제 끝나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대한민국 3심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고법 민사부에서 다시 또 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고 다만 만약에 1심에서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 튀르키예
그 지진 참사에 대한 예. 이런 어떤 손해배상금을 모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굉장히 바람직한 저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항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약속이 뭐 지켜질 걸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네. MBC도 당시 그 탐사보도 프로인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가 뉴스에서 뭐 굉장히 그때 17%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뭐 한 3, 4% 나오던 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었고 예. 이 그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도 서로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높은 그 시청률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거 보도 후에 김건희 팬카페가 또 아주 폭증을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팬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때 오히려 MBC 보도가 역풍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팬카페의 그 가입 회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린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인데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프레임 씌우기라든가 뭐 상처 주기라든가 이런 게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